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변리사 시험의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합격의 법학원의 민법 강사 고태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변리사 시험에서 민법 과목 굉장히 중요한 기본 과목인데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민법을 시험 과목으로서 민법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초학자들이 이제 민법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입문의 어떤 기초가 되는 개념들,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법을 공략하는 방법, 공략법 시험 과목으로 두 번째는 민법 입문 기초를 간단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민법을 공략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싸우는 거죠. 시험에서 민법에서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좋은 득점을 얻으면 좀 다른 과목에 점수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합격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저 자와 저 민법이라는 놈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시험 과목에서 우리 민법이 위치하고 있는 어떤 의미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민법이 시험 과목으로서 이 민법 과목이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시험 과목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 얘가 뭐냐, 정체가 뭐냐, 쉬운 말로 얘를 공격해서 내가 이길 만한 의미가 있는 거냐. 첫 번째 그걸 살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얘를 내가 공략을 해야겠다. 목적을 설정하는 거죠. 목적이 설정됐으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점수를 얻어야 되겠다. 얘에서 고득점을 할 것인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득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선으로 선방을 할 것인지, 자기의 어떤 점수 목표를 정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목표가 정해졌다라면 어느 부위를 공격할 것인가. 내가 저 성을 탈환하겠다라는 목표 대상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삼았다라면, 그럼 저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공략을 할 것인가. 강력한 부분, 쓸데없는 부분에 에너지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저 성의 어떤 약한 부분, 가성비가 높은 부분을 주로 타격을 해야 나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공격의 포인트, 출제 포인트죠. 출제 포인트를 공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출제 포인트가 어떠한 것들인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 출제 포인트까지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법학자,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법이 쉽지는 않단 말이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저 성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로 했다. 그러면 공격하기 위해서 내가 맨손으로 싸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칼을 준비하든지 대포를 준비하든지 뭔가 수단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수단, 어떠한 도움을 받을 것인가. 나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도움. 우리 시험에서의 도움은 교재죠. 어떠한 교재를 선택하고 어떠한 강사를 선택해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대입을 시켜보면 민법의 공략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민법에서 내가 고득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적당한 선으로 과락만 면하고 적당한 선으로 선방할 것이냐, 이걸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정말 민법 과목이 가성비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투자한 거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단언컨대 가성비가 아주 높다고 봐요. 되도록이면 고득점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적당한 선으로 공부해서는 민법의 점수가 안 나옵니다. 원래 좋은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초반에 너무 첫인상에 막 훅 빠져버리거나 하면 그 냄비가 갑자기 달궈졌다가 식는 것처럼 안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처음에는 차분차분해서 별로 아무리 내가 물을 부어봤는데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바로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일정할 쌓여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는 그 결실이 굉장히 오래가고 값진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과목이 그래요. 웬만큼 투자에서는 뭐 하나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선만 조금을 넘어가면, 그 선만 조금 넘어가면 자기한테 굉장히 효자 과목이 됩니다. 더군다나 민법 과목은 대표적인 법의 기본 과목이에요. 그래서 단순 암기하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즉 고통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대로만 공부하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민법을 수험 과목으로 선택해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많다는 거죠. 가성비 좋고 절대로 배신하는 과목이 아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단 1점이라도 되도록이면 많이 받을수록 고득점을 할수록 좋은 과목이에요.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민법에서 웬만큼 이익을 얻어서는 성에 안 찬다. 계속 되도록이면 90점, 95점, 100점까지도 많이 받을수록 좋다.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어요. 절대 배신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을 공격해서 내가 득점, 포인트, 유효 펀치를 날릴 것인가? 이 부분. 어디에서 시험이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민법, 모든 법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는 법조문, 현재 대다수의 시험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변리사 시험도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아요. 이것은 일관됩니다. 법조문에서 법조문 그대로가 출제되는 지문이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가 판례가 90% 됩니다. 이 부분을 공략을 해야 돼요. 법조문과 판례. 지금 봐서 알겠지만 판례가 대다수네. 판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판례만 드립다 파야 되겠어. 판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뭐 주변에 귀동냥으로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다 들어서 알고 있겠죠. 판례를 집중 공략해야지. 이거는 오산입니다. 자, 형식적으로는 10%, 90%가 돼 있지만 이 판례라는 것은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 워낙에 추상적 언어, 외계어로 돼 있어요. 외계어. 쉬운 말로 하면 법조문이 외계어로 되어 있어서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애매해요. 모호해요. 이것을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구체화시켜서 적용한 것이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시험 출제된다 해서 판례만 드립다 파봐야 이걸 모르면, 법조문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상 누각이 돼요. 조금만 말을 바꾸거나 조금만 응용하거나 사례로 바꿔서 판례를 사례로 바꿔서 출제하거나 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서 암기했다 하더라도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법 과목, 민법 과목은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조문을 알아야 돼요. 법조문. 그래서 형식적으로 법조문에서 출제되는 지문이 많지 않다고 해서 바로 판례를 공략하는 거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공부에는 순서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됩니다. 결국 법조문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할 때 법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이 법조문이 왜 있는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것을 구체화한 개별 사건에서의 판례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해서 판례를 같이 곁들여서 공부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공격의 포인트. 자, 그래서 뭐 법조문이 중요하다. 그래 법조문 공부하자. 드립다 암기.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무조건적인 암기 절대 안 돼요. 법은 이해, 즐겁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초학자 분들뿐만 아니라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도 있을 텐데 공부를 하신 분들이
내가 민법 공부할 때 괴롭다. 괴로워.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운 마음이 있다라면 그건 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항상 즐거운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특히나 민법 과목만큼은 다른 과목은 여러분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민법 과목만큼은 날마다 엔돌핀이 막 샘솟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면서 암기하고 정리하고 득점이 쌓여가는 게 자기가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그러한 성취감이 날마다 조금이라도 날마다 느껴져야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시험 합격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암기하는 그런 상태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 대해서 다시 점검. 자, 그러면 법조문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법조문을 들이다 암기하면 되느냐? 안 된다라고 했죠.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수험가에서 있었던 사건. 예를 들어주면 형법과 관련돼서 형법도 말할 것 없이 법조문이 중요합니다. 형법에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더 강력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훨씬 중요한데 형법에 제 250조 예를 들면 이제서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기징역이죠. 징역에 처한다, 벌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형법 제250조. 나머지 조문들도 뭐하면 뭐한다. 법조문의 형식이 다 이래요. 뭐하면 어쩌고 저쩌고 처한다, 형벌에 가한다. 근데 이 사람이 법조문을 공부하라라고 했더니 이걸 외우는 거예요.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5년 숫자. 그다음에 다른 건 3년, 어떤 건 6개월. 이런 숫자 이것만 계속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법조문이 중요하긴 하지만 법조문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 요건에 특히 형법에서는 이 몇 년에 처한다 이건 중요하잖아요. 일반인들은 관심이 있겠죠. 범죄자는 내가 이러한 A라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한테 최고 형량이 얼마냐 이거 중요하겠죠. 하지만 시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건이 중요해요. 형법에서는 요건. 우리 민법에서는 요건과 효과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법조문에도 출제에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법조문 전부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에 하나의 조문에 3개의 문장이 있다면 첫 번째 문장은 중요하지 않고 세 번째 문장에 출제 포인트가 있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아예 공부도 안 해도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을 집중 공략을 해야 되죠. 그리고 민법의 법조문이 수많은 1000조가 넘는 법조문이 있는데 그중에 한 200~300개는 시험에 절대 출제되지 않는 거다. 그럼 이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법조문 중요하대도 법조문 다 공부하는 거 바보죠. 즉 어느 부분에서 출제되는지 법조문과 판례도 수많은 판례가 있는데 그 수많은 판례가 다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아무리 중요한 판례라 하더라도 우리 변리사 시험과 맞지 않는 역대 10여 전을 돌아봤을 때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다른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됐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빼고 주로 출제되는 부분 그런 부분 법조문도 선별해서 판례도 선별해서 그 부분을 공략을 해야 돼요. 즉 성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것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약한 부분을 공략한다. 출제되는 포인트를 공략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느 부분이 출제되느냐. 법조문 중요하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1000조가 넘는 조문에서 어떠한 조문이 중요한지 또는 그 중요한 조문에서 어느 부분이 출제되는지 어느 부분에 함정을 파는지 어느 부분에 쟁점을 알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당연히 모르죠. 수험생, 초학자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도움을 받는 게 교재를 선택하고 강사를 선택하는 일이죠. 교재와 강사 선택.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은 뭐 기동량으로 듣든 어쨌든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만큼에도 성공한 거지만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난관에.
독학하는 방법,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자, 교재는 서점에 가면 잔뜩 있죠. 강사도 각 학원별로 강사들 수없이 많습니다. 널려 있어요. 내가 그걸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도 독학으로 뭐 옆에 주변 사람한테 듣거나 주변의 정보를 듣거나 해서 선택을 하는데, 선택한 교재를 독학하는데 법 과목은 독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만 돼 있으면 좀 괜찮은데 웬만하면 학원에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만약 내가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안 돼서 또는 시간적인 여건이 안 돼서 학원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주변에 공부를 좀 아주 많이 잘하고 있는 선배의 도움을 받거나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이 여기에 생존해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본질적으로. 포유류죠. 본질적으로 갓난아기 혼자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죠. 굶어 죽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성장하는 그러한 본질이 있어요. 학원 강의, 수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히나 시험은 경쟁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시험이 법학 시험이다, 민법 시험이다 하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식을 취하든.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애가 도움을 받겠다. 그래서 교재를 선택하고 강사를 선택하는데 안타깝게도 법 과목에 대한 좋은 교재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해관계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그런 처지가 못 되죠. 그런 건 설득력도 없고, 어쨌든 분명한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교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교수님 교과서, 교수님 기본서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교수님 기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 기본서, 그 교재가 교수님이 쓴 교재냐, 아니면 학원 강사가 쓴 교재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교재 내용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보통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죠. 남들이 많이 보는 이걸 본다더라. 서점에 가서 서점 주인한테 물어보고 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교재를 본다더라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남들도 많이 보니까 나도 그거 저 강사를 일타 강사로 저 강사를 대다수 듣는다더라. 우르르 나도 그래.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좋은 교재를 선택하고 좋은 강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한 가지,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수험가에서 자신에게 맞는 교재. 역시 이 말도 추상적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학원 강사, 선생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자신에게 맞는 교재,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하루 공부할 때 희열을 느낄 수 있고 엔돌핀 돌고 자신의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러한 교재를 선택하는 게 정답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교재를 선택하고 강사를 선택해서 한번 선택을 했으면 그걸 믿고 꾸준히 쭉 진행해서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면 멀리 그 합격이라는 고지점이 여러분에게 차차 다가오겠죠.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재와 강사가 저라면,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사가 저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겠죠. 이 부분은 결국 자신에게 맞는 교재와 강사를 선택하라겠죠. 다른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이건 어쩔 수 없는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교재와 잘못된 강사를 선택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죠. 그 결과는 자기가 승복해야지 교재가 잘못됐다, 강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기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좋은 교재와 다른 좋은 강사가 있음에도 자기가 그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냥 그 기준은 남들이 우르르 간다. 그래서 우르르 가니까 나도 우르르. 근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르르 떨어집니다. 합격하는 숫자보다 떨어지는 숫자가 더 많아요. 결국 자기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계속 자기를 반성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민법을 공략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개관만 한 거죠.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러분이 어떤 인연이 닿으면 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할 때 민법에 가만히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첫 장을 딱 넘기면서 민법 1조부터 시작해서 또 책의 기본서를 이제 하나씩 본다라고 할 때,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체계를 짧게 한 5분 정도 아주 짧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법 과목은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만큼 10%만큼의 진도를 왔는지, 앞으로 남은 길이 몇 킬로인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는 어떠한 게 펼쳐질 것인지 대강이라도 그런 감이 있어야 이 어려운 과정을 버텨가면서 나름대로의 희열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지도, 민법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적인 지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려고 합니다. 민법. 우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민법. 그런데 저는 이 법이라는 개념을 제가 쓰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법은 강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강제력.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법이라는 속성은 권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의무라는 말도 같은 말이죠. 반대 측면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 구속을 당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배운다면 권리 의무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권리 의무 관계. 이러한 권리, 누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누가 어떠한 의무를 지느냐, 이걸 배우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 의무 관계가 모든 법률 관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 백성민자인데 이 민이라는 것은 지금은 백성이 없죠. 여러분이 그 옛날 봉건 시대, 왕조 시대에나 백성이 있는 거지, 지금은 왕이 없으니까 백성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죠. 지금 그럼 이 백성이라는 개념, 백성민자, 이 백성이라는 개념은 뭐냐?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개인 사자. 즉 개인들의 권리 의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엄마, 아빠, 이런 개인들의 권리 의무 관계, 사건을 배우는 겁니다. 사건. 자, 사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권과 신분권. 재산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과 사람에 대한 권리, 채권. 자, 채권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들어봤겠지만 구체적인 개념은 잘 모르죠, 초학자는. 이건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 이거는 물건은 여러분 소유권 같은 게 대표적인 물건이죠. 그 물건을 직접 자기가 지배해서 손에 쥐고, 콜라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만족을 얻기 위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개입시킬 필요가 없이 바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물건은
다른 사람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바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 그러나 채권은 다른 사람의 행위가 개입돼야, 다른 사람이 행위를 해줘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10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근데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나한테 변제해 주어야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채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권이 물권과 채권, 그리고 신분권, 이건 가족권이라고 하고, 혼인을 했을 때 배우자 사공 간의 관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등등이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크게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이 세 파트로 돼 있어요.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그리고 이 물권, 채권, 가족권, 여기에 공통되는 분모로 민법 총칙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공통된 개념들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민법의 전체 체계는 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 가족법의 세세한 것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이건 빠져 있으니까. 다만 아주 상식적인 개념, 상속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직계, 비속, 존속, 배우자 뭐 등등, 그러한 아주 상식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거나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아셔야 돼요. 어쨌든 주된 출제 영역은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민법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민법이 다른 법의 기초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민법이 이게 순수한 영역은 여기인데 얘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다른 법, 민사소송법, 뭐 행정법, 형법 이런 데까지도 막 넘나들면서 시험 출제도 여기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다른 개념들까지 끌어다가 출제해요. 왜냐하면 판례가 출제되었는데 이 판례는 민법에 관한 판례가 아니에요. 주로 민법에 관한 판례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법률 관계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민법만 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법적인 쟁점, 뭐 상법적인 쟁점 다 섞여가지고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를 출제하다 보니까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이라면 그것은 민사소송법적인 개념이나 전체 절차에 관한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떠한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만족을 얻게 되는지 전체적인 어떤 그림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법은 출제 영역이 이거지만 우리가 민법이 전체 법질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한번 감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해보면 돼요. 내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다. 이게 법이라는 게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해 놓은 장치잖아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장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정이입,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법적인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기고 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사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갑과 을, 갑이 나예요, 나. 내가 을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을이 돈을 갚으면 좋지만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이때 내 손에 100만 원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올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민사에 관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민법에서 배우는 건 갑에게 100만 원을 을한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있느냐 없느냐, 권리 유무를 수많은 법조문이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해놓은 거예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100만 원 빌려줬으면 당연히 권리가 있죠. 뭐 간단하지만 이거 말고 다른 게 개입될 수 있겠죠.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것이 10년 전에 빌려줘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고, 또 얘가 빌려주기는 했는데 얘가 맛이 간 뭐 정신병자,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그런 자에게 빌려줬을 때도 10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느냐. 이 구체적인 권리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정들이 많이 개입될 수 있어요. 그럼 복잡한 법률 관계에서 과연 갑에게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작업이 민법에서 공부하는 영역이에요. 민법. 그래서 민법에서 최종적인 수많은 법적 도구들을 다 검토를 했더니 갑에게 A라고 합시다. A라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자, 있다고 정해졌다 합시다. 갑 나한테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100만 원이라는 권리, 채권이죠. 이 채권이 있다. 여기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을이 안 주면 이거 어떡하는 거냐? 안 갚으면. 민법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건 아니야. 너한테 1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어. 가서 달라고 해. 여기까지예요. 안 주면 그건 몰라. 그건 내가 관여하는 바가 아니야.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끝. 그러나 여러분은 사고를 좀 더 진행시켜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뺏어오느냐? 뺏어올 수는 없어요. 강제,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그건 허용하지 않아요. 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 소송. 그게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갑이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요. 그리고 을을 법원에다가 법정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자를 원고, 법정에 끌려 들어온 자를 피고, 그래서 법정에 세 사람, 갑, 원고, 을, 피고, 법원은 판사. 이 세 사람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갑이 주장하잖아요. 내가 A라는 권리가 있다. 주장. 그러면 판사가 너희들 싸워봐. 공격하고 방어하고 싸워봐. 그래서 싸움이 끝난 다음에 모든 공격, 주장, 항변, 공격, 방어를 다 자유롭게 하게 해주고 최종적은 그러한 재판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법원이 판단해 줍니다. A라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그것이 판결문이죠. 판결문. 자, 이렇게 민법과 민사소송 절차는 구별되어 있어요.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하고 민사소송법 절차를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상 아까 설명을 드렸죠. 모든 법적 도구를 다 들여다봤더니 갑에게 A라는 권리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소송 결과에서는 갑에게 A라는 권리가 없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민법에서 판단하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신의 영역이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모든 법적 판단이 다 끝났을 때 답은 하나 정해져 있어요. 답은 하나로. 그러나 그 답이 구체적인 실현하는 절차에서는 이건 인간계예요. 이거는 신의 영역. 여기는 인간계. 얘가 잘못 싸우고 얘는 혼자 싸웠는데 얘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얘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범죄자도 분명히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형법상으로는 범죄자, 신은 알고 있죠. 제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뭐 형사소송으로 들어왔을 때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형사소송할 때 증거 부족해서 풀려날 수도 있죠. 진범이 풀려날 수도 있고 억울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민법은 신의 영역, 절차법은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걸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 즉 실체법과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절차법상의 권리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형법을 생각하면 쉬워요. 형법은 자연스럽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저놈 범죄자인데 무죄 판결 받았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인간계라 하더라도 판결문을 받았다고 합시다. 자, 을은 갑한테 100만 원 지급하라 라는 판결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아직 나한테는 갑이라는 나한테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죠. 종이 쪽지 하나 들어왔어요. 판결문. 아직은 성에 안 차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다음 단계가 민사 집행 단계예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을의 재산, 을의 아파트, 이 아파트를 경매를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민사 그 집행 절차입니다. 자, 민사 집행 절차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세 단계. 일단 내가 판결을 받으면 여러분이 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을이 1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100만 원이라 100억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강제 집행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산을 빼돌리겠죠. 자기가 안 뺏기기 위해서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막 줘버리거나 빼돌렸어요. 그럼 빼돌리면 이게 닥쳤던 개가 하늘 바라보는 격이 되는 거죠.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강제 집행 단계는 첫 번째는 그것을 압류라고 합니다. 압류. 묶어놓는 거. 재산 못 빼돌리게 묶어놓고 이 갑의 권리는 100만 원 현금을 받을 권리인데 을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파트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돈으로 바꾸는 것을 현금화라고 현금화. 현금화. 경매에서 최고가를 써낸 사람. 아파트 내가 5억에 사겠다. 그래서 5억 최고가 써낸 사람이 아파트 먹고 5억 지급하면 아파트가 돈으로 바뀌는 거죠. 현금화, 그다음에 배당. 채권자한테 주는 거예요. 배당 순위에 따라서 주는 거. 자, 이렇게 민사 집행 절차는 크게 수많은 절차로 이루어지지만 크게 분류하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서 현금으로 바꾸고 나온 현금을 채권자한테 배당을 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내 손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민사에 관한 전체 그림입니다. 전체 그림. 그 중에서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고 신의 영역에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주어진 사실은 다 주어져요. 그러나 민사소송이나 민사집행 이 두 개를 합쳐서 절차법이에요. 절차, 민사 절차. 민사소송 절차, 민사집행 절차. 이 절차에서는 인간계이기 때문에 이 실제 진실한 권리관계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는 있다. 그것이 이상하지는 않다. 뭐 신과 인간은 다르니까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체법, 절차법의 내용. 구체적으로 권리 유무를 확인받는 절차가 판사로부터 확인받는 절차가 민사소송. 그 확인받은 종이 쪽지를 가지고 그걸 집행권원이라고 그래요. 이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는 권원. 판결문 종이 쪽지를 받아서 즉 집행권원을 받아서 경매를 통해서 돈으로 받는 민사 집행 절차까지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하는 일이 남아 있는 거죠. 항상 공부할 때 재밌게 엔돌핀 막박 돌면서 재밌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인연이 닿으면 언제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